파트 4 재산보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공부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조금만 더 노력하신다면 합격은 여러분들 거라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4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파트 4 역시도 파트 3와 마찬가지로 10문제가 출제되고요. 배점은 4점씩, 그리고 40점 만점입니다. 60점 이상이 합격이니까 당연히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파트겠죠? 중요합니다. 그 대신 양이 조금 다른 파트에 비해 짧으니까 조금 더 집중하신다면 고득점 받으시는데, 합격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본격적으로 파트 4 재산보험에 관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하기 앞서서 보험 상품 한번 분류 한번 해볼까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그리고 재산보험으로 분류를 할 건데, 생명보험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보장성 보험에는 뭐가 있죠?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갖고 있는 사망보험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보장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축성 보험에 뭐가 있었죠? 연금보험이 있었죠. 목돈을 마련하려는 저축보험이 있었죠. 그리고 조금 특이하지만 교육보험이 있었습니다. 파트 3에서 나오니까 혹시 잘 모르겠다 하시면 파트 3를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해주시고요.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생각하자 그랬죠. 자동차보험과 재보험, 보증보험, 해상보험, 화재보험 등이 이런 손해보험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제3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을 그레이존이라고 합니다. 검정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닌 뭔가 회색의 영역에 있다라 그래서 생명보험도 아니고 손해보험도 아닌 그런 뭔가 중간에 이제 믹스가 두 개가 좀 많이 혼합되어 있다라 그래서 저희가 그레이존이라고 표현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뭐 블루존이냐 레드존이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그레이존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산보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해, 질병, 간병보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상해보험은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를 보상합니다. 그래서 이 상해보험은 사실 손해보험 영역에서 상해보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저는 재해보험이라고 들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감염병을 더해서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보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질병보험 나왔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암보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통원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병보험 나왔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치매보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매 또는 일상생활 장애로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태를 보장하는 걸 우리가 간병보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재산보험을 어디서 또 정의했을까요? 우리 정의자 나오면 대부분 보험업법에서 정의했죠. 장애인 정의한 거 빼고는 대부분 정의는 보험업법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법상 재산보험이란 용어는 없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상법에서는요, 재산보험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법의 보험편을 보면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만 없다? 간병보험만 상법에서 제외됐다. 이유는 뭐냐면 간병보험이 출시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를 넘어오면서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였죠? 15세 미만자가 사망보험금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무효 처리가 되고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좀 쉽게 할 수 없는 분들을 피보험자로 하여서 사망보험금이 있는 상품을 가입했다. 이건 무조건 무효 처리가 됩니다. 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업법에서는요, 보험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리고 오늘 주되게 배우실 재산보험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재산보험은요, 독립된 재산보험사 설립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보험만 판매할 수 있는 보험회사가 있냐 없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많지는 않겠죠. 왜? 다른 회사 상품들도 다른 상품들도 많이 다뤄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산보험회사만 설립해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왜냐? 상해, 질병, 간병보험만 판매하기 너무 아까우니까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모든 보험 종목의 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이 가능하다, 재산보험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정색 테두리로 아주 중요하게 써 있는 게 있죠. 재산보험업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재산보험은 생명보험의 영역이다, 손해보험의 영역이다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절대로 어디의 일부가 아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만일 재산보험 상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요, 어디다가 등록해야 될까요? 제가 생명보험 설계사인데 재산보험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상해, 질병, 간병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함께 취득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재산보험 상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재산보험 시험을 합격하셔야 되고 당연히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금을 위탁받은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하게 배웠었죠. 보험 중개사만 어디다가 등록했죠? 금융감독원에 등록했고 나머지 사람들 보험 대리점, 설계사 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금을 위탁받은 보험협회에 등록한다. 잊지 말자고 했었죠?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글씨가 너무 많네요. 재산보험 설계사의 등록 요건인데요. 요거는 보험 설계사의 등록 요건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 글씨 위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을 일단 20시간 이상 이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재산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셔야겠죠. 별도로 재산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보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같이 시험에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보시는 재산보험 합격이 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런 교육 이수 1년의 기준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경력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라 그랬죠? 등록 신청일로부터 몇 년이네요? 3년 이내에 얼마만큼 종사해야 됐었죠? 1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은 재산보험 설계사로 등록하는데 경력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록 요건은 설계사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요, 어디다가 등록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생명보험협회에다가 등록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일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당연히 손해보험협회에다가 등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요, 재산보험만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디다가 등록해요? 라고 물어보는데 어딜까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중 한 군데에다가만 등록하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양쪽에 다 등록해야 된다라고 오답으로 출제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산보험의 특징, 여러분 재산보험은 당연히 겸용을 허용하겠죠. 생명보험 설계사분들이 재산보험 판매할 수 있고 손해보험 설계사분들이 재산보험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겸용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해보면 처음에 배웠죠.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은 겸용이 같이 판매하는 게 금지돼 있었죠. 아니잖아요. 명함을 보면 예를 들어 하나생명과 하나손해보험 같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 보셨죠? 이런 경우들은 어때요? 네, 교차 모집이라 그래서 한 회사를 선택해서 그 회사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라 그랬죠? 기억하시고요. 재산보험의 특징을 하나 더 보면요. 질병사망 특약을 부과를 어떻게 하느냐. 이 질병사망 특약을 생명보험에서는 어떻게 부과하고 손해보험에서는 어떻게 부과하느냐를 물어보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재산보험의 주계약에서 질병사망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다 어디서 보장하냐면 특약을 통해서 보장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생명보험의 특약들의 기준은 뭐냐면 보험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질병사망을 넣을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고 금액도 제한이 없고 만기환급금의 제한도 없지만 문제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 제한이 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한이 뭐냐? 손해보험은 보험기간이 80세고요. 보험금액이 개인당 2억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환급금도 납입보험료 합계액 이내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병사망 특약을 부과할 때는 생명보험이 손해보험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부과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80세와 2억을 주되게 물어보니까 기억하시면 좋고요. 손해보험에서 그렇다고 해서 질병사망 부과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제한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산보험은요, 보험금 지급 방법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그레이존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보험,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정액보상과 실질적으로 손해입은 금액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재산보험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피보험 이익이 나왔네요. 피보험 이익은 물건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 계약의 목적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라고 하고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물건의 물건 값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물건들은요, 당연히 금전으로 산정이 가능해야 하고 존재 여부와 귀속이 보험 사고 전에 확정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는 피보험 이익을 최고 한도로 책임을 지겠죠. 5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다면 이 피보험 이익의 최고 한도는 얼마일까요? 5천만 원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은 이런 물건값, 피보험 이익이 당연히 존재하지만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보험 생각해 보시면 되죠. 생존이나 사망에 관련된 보험이었고 재산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 다 누구에 관련된 보험일까요? 사람의 몸에 관련된 보험이다 보니 당연히 피보험 이익, 물건이 아니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을 한번 분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생명보험, 피보험 이익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죠. 재산보험 없죠. 손해보험 있다 그랬고요. 보상 방법은 생명은 정액, 재산은 정액과 실손 같이 있고 손해는 실손보상이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는 걸 재산보험이라 했고요. 생명보험 길어요? 짧아요? 깁니다.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생각하자 그랬죠? 짧습니다. 재산보험은 당연히 짧은 거와 긴 게 같이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죠. 재산보험은 일반적으로 어떤 보험이라 그랬습니까? 몸에 관련된 보험이에요? 아니면 저축을 위한 보험이에요? 상해, 질병, 간병은 당연히 몸에 관련된 보험이죠. 보장성 보험입니다. 자, 그리고 전 파트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만일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했다. 쉽게 말해서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뭘 준다 그랬죠? 사망보험금 아니면 사망보험금이 없다. 뭔가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하면 회사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되게 되죠. 계약이 왜 소멸될까요? 피보험자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보장받을 사람이 없어진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질병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질병보험 대표적으로 암보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암보험의 약관 어디를 뒤져도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보험금 얼마 줄게요 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내용이다. 나왔다. 근데 사망을 해버렸다. 그러면 회사가 준비한 책임준비금만 지급을 합니다. 피보험자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계약은 소멸, 끝나게 되는 거죠. 재산보험은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손보상 급부는 보험회사 간의 가입 내역을 교환해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막 중복되게 엄청나게 보장하는 게 아니라 비례보상하는 건데요. 그건 뒤에서 실손보험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어린이보험, 실손보험과 같이 상해와 질병이 함께 보장되는 종합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종신보험에다가 상해를 넣거나 종신보험에다가 암특약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 재산보험은 별도의 상품인 주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의 특약으로도 넣어가지고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상해보험은 뭐가 있을까요? 일반 상해보험, 재해보험, 교통, 재해보험. 그래서 상해보험 찾아라라고 하면요. 상해와 재해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질병보험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암보험 있고요. 건강보험 있고요. 치아보험, 여러분 치아보험도 대표적인 질병보험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병보험 뭐가 있을까요? 장기 간병보험, 우리 LTC라고도 표현하죠. 그리고 치매보험이 대표적인 간병보험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상해, 질병, 간병보험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까요? 상해보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 언제 상해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이 상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워주세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입니다. 다시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부터 보도록 할게요. 결과의 발생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를 의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허약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상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급격성 때문입니다. 다음 우연성은요. 보험사고의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은 상태여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는 거죠. 우연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외래성입니다. 외래성은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부적으로 발생한 질병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내가 뭔가 몸에 무리가 갔을 때 이런 외래성이 인정되겠다는 거고,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한다고 상해보험 요건을 충족하는 건 아니고 세 가지 모두가 충족돼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해행위나 자살이나 싸움 등은 다 이 요건을 충족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일 수 있지만 이거는 상해보험 사고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질병은 상해사고의 요건이 아닌가요? 여러분, 상해사고 후 그 결과로 발생된 질병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상해로 발생한 질병은 보장하고요. 반대로 질병으로 발생한 상해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하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의 개념은 뭘까요?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 우리 흔히 부러지고 찢어지고 이런 것들을 상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상해는 그거보다 더 넓은 개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상해로 인한 사망, 그리고 상해로 인한 신체 장애 등도 모두 다 상해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길까요? 짧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고요. 그래서 뭐 100세 만기 상해보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해보험은 일부 위험직을 제외하고는요, 많은 폭넓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65세에서 75세까지 가입 가능할 정도로 폭넓은 가입 연령을 갖췄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일부 위험직을 제외했다라는 부분을 유심 깊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상해로, 재해로 간접적인 원인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될까요? 여러분, 간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고요.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해보험 주계약에서 질병 및 일반 사망을 보장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디서 보장한다 그랬죠? 별도의 특약을 통해서 보장합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 예를 들어 암으로 사망했다,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했다, 그러면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다음에 계약이 소멸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부분이 나왔네요. 일반적인 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그리고 가입도 당연히 어려워지죠. 암보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상해보험은 연령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직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일률, 군단율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그래서 군단율이나 단일률 나오면 상해보험 찍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험료를 만기에 환급해주는 만기 환급형 상품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해보험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실 나이보다 직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업 직무별로 구분하여 직종별 위험 등급을 통해 보험 요율을 산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이보다 직업이 중요하니까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뀌는 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왜?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직업으로 변경했다. 그럼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위험이 늘어나는 거니까 보험료를 올려받겠죠. 반대로 좀 직업적으로 위험이 등급이 높은 등급에서 직업적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등급으로 이동하게 됐다, 직업이 바뀌게 됐다면 당연히 보험료는 감소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직업별 위험 등급을 산출하여 총
5등급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따라 3단계 위험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5등급 3단계를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료도 바뀔 수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내가 직업이 변경된 걸 바꾼 거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변경된 직업급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나중에 줘야 될 보험금을 삭감해서 주거나 아니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를 올려버리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변경된 걸 알려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자가 보험 설계사에게 변경된 걸 통지해요. 이거 괜찮을까요?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것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야 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상법에서는 피보험자의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변경된 직업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못한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그 보험사고가 변경된 직업과 직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무직인 A씨가 버스기사로 취직하고 일하고 있던 중에 집에서 대청소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험사고는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버스기사로 운전한 거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직업을 변경한 걸 통지하지 못했음에도 전액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게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질병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보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암보험 생각하자 그랬죠.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인데 어떤 보험 있었었죠?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치아보험,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다 질병보험이고요. 주계약이나 특약의 형태로 다양하게 판매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질병보험은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 판매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실제로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노인성 질환이 증가되는 등의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새로운 질병의 발생으로 의료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편이죠.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계속성을 충족해야 됩니다.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계속적인 장애를 일으켜 정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시적인 거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돼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 내재성입니다. 외부적인 게 아니라 원인이 신체에 내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해랑 좀 다르네요. 상해는 외래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해는 외부적인 요인인 외래성이고 질병은 그 외래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물건을 들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럼 이건 상해예요? 질병이에요? 물건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상해겠죠. 그런데 노화로 인해 요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부적인 요인이니까 외래성을 인정받지 못하겠죠. 이건 질병입니다. 자, 그렇게 분류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질병보험은 상해보험과 달리 직업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나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증가하는 게 질병보험이고 일반적인 보험들이라고 그랬죠.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상해보험 짧습니다. 1년 이상이고요. 질병보험 깁니다. 보험기간이 대부분 1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은 위험직을 제외하고 고연령자도 가입 가능하다 그랬죠. 질병보험 어땠습니까? 여러분, 질병보험은 일반적으로 15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가 있고요. 고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좀 많은 제한들이 따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징 보시면요. 상해보험도 주보험의 질병사망 부과가 불가능했죠. 직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병보험은요. 일반 사망 보장 없고요. 연령이 증가되면 보험료가 증가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특정 질병만을 보장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몇 가지 질병만 뽑아서 보장하는 상품이 있는데 당연히 이런 것들은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요.
어른이 보험이라 그래서 가입 대상을 30세까지 늘린 보험도 종종 출시가 된다. 종종 시험 문제 출시가 된다.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암보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은요, 암으로 인한 치료 자금을 중점 보장하는 상품으로 암 진단, 치료, 수술 등의 치료 자금과 암으로 인한 요양 자금 등을 보장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기 환급금의 유무에 따라 만기 환급형 그리고 순수 보장형으로 나누는데, 만기 환급형은 뭐예요? 납입한 보험료를 만기에 돌려받는 걸 만기 환급형이라 그러고요. 순수 보장형은 만기 환급금 없이 순수하게 보장받다 보니 내가 내는 보험료가 소멸되는 보험을 순수 보장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뭐가 더 비쌀까요? 나중에 돌려받는 만기 환급형이 비싸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서는요, 암보험 빼고 여러 가지 상해보험 모든 보험 상품을 물어보면서 이런 보험 상품은 만기 환급형으로만 또는 순수 보장형으로만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건 모두 다 오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수 보장형으로만 설계하는 보험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특정함만 집중 보장하는 상품이 있어요. 보험료는 비쌀까요? 저렴할까요? 특정함이라 그러면 되게 장황하고 클 것 같죠? 그렇지 않고요. 암 중에 몇 개만 빼가지고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보험료는 저렴하겠죠. 자, 고해감이란 거 들어보셨나요? 고해감은 뼈암, 혈액암, 뇌암과 같이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암입니다. 반대로 소해감은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과 같이 확률은 높지만 치료 비용이 일반 암보다 적은 암들을 우리가 소해감이라 그래요. 그러면 고해감과 소해감의 기준은 누가 만듭니까? 이건 보험회사에서 변경하기 때문에 각 보험회사마다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암 관련 진단수술, 입원, 통원 등을 많이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걸 암보험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암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의 다양한 형태로 판매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연기에서 사기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기로 갈수록 심각한 상태를 의미하죠. 연기암, 상피내암 또는 제자래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일반암처럼 취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암 관련 보험금의 100%를 지급하지 않고요. 10에서 20%만 지급되는 경우들이 많다. 기억할게요.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이 나왔네요. 자, 암 직접 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을 하게 되면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일수를 합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암에 대한 책임 개실 이후에 입원 치료 중에 보험 기간이 만료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암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을 하고 있는데 제 보험 기간이 만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계속 중인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회당 최고 한도일을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라는 게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은 입원 치료 중 보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보장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암으로 진단받고 사망하는 경우는요, 암 사망 보험금이 특약으로 있기 때문에 특약을 통해서 지급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겠죠. 보험 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계속 중인 입원은 계속 보장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만일 면역력 강화 치료나 암 치료 후유증 및 합병증 이런 것들은요, 암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암보험은요, 갱신보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갱신형 암보험 상품으로 가입한 경우 당연히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보험기간은 대부분 10년 이상이라 그랬고요. 가입 연령은 당연히 15세 이상부터 일반적으로 가입이 가능하겠죠. 고연령자분들은 가입이 제한될 거고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다 보니 암보험은 사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시면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정 기간 이후 보장이 개시되는 면책기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암보험은 90일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라는 문구나 용어 그리고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면책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지만이 보장을 시작해준다. 이게 면책기간인데요. 암보험은 일반적으로 면책기간이 존재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입 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변동하는
보험금 차등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제가 1억 원짜리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제가 가입한 다음에 1년 동안에 1년 사이에 암에 걸리면 50%만 지급받고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그 뒤부터는 1억 다 지급받는 거, 이런 것들이 보험금 차등화로서 요즘 상품마다 이런 것들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실손의료보험인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거의 대부분 가입하신 보험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실손의료보험 뭐냐?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통원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병원비 보험이다,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저희가 하죠. 자, 쉽게 보시면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에 우리가 본인 부담액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비급여 항목의 합계액이 있는데 이 급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실손의료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는 주로 이 실손의료보험을 어떤 상품을 가입한 다음에 특약의 형태로 많이 부과했었거든요. 그런데 꼭 기억할게요. 이제는 그렇게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 4월부터는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쉽게 실손의료보험만 판매하겠다, 다른 상품에 끼워서 판매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현재 특약을 통해서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렇게 나올 건데 당연히 불가능하다라는 거에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기억할게요. 단독형 상품, 즉 별도의 상품으로만 지금은 가입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실손보험 얘기죠. 많이 가입하면 많이 가입할수록 더 많은 치료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병원비 보험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상법상 실손보상 원칙은요, 보상 책임액을 비례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실손보상 원칙을 납입보험료라고 바꿔서 출제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꿔 얘기해서 중복계약이 있더라도 다 주지 않고 비례로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건강검진 비용이나 비급여 치과진료 같은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되다 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아보험, 치과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이유가 좀 비급여 치과 진료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상식적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법상 실손보상 원칙을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상법을 의료법으로 바꿔서 출제되기도 하고요. 실손의료보험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해보험회사에서 먼저 판매했고요. 그 뒤에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실손보험 먼저 판매됐고요. 그 뒤에 우리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개인 실손보험이 판매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실손의료보험의 뼈대, 구조는요, 기본형과 특약 1, 2,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특약에 넣을 수 없다며요? 단독형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며요? 자, 이거는 지금 실손의료보험 자체에 특약이 있다는 거고요. 그 특약 1,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증식치료 보장, 특약 2, 비급여 주사료 보장, 특약 3, MRI 같은 것들을 보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형과 선택형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데 표준형은 급여와 비급여 모두 80%고요. 선택형은 급여를 90%까지, 비급여를 80%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선택형이 조금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들 몇 개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기부담금의 비율은 기본형과 특약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특약은 비급여 항목만 해당이 되고요. 특약은 입통원 구분이 없습니다. 병원의 입원과 통원 구분이 없고요. 실손 의료비도 사망 시 아주 소액이지만 책임준비금이 지급된다라는 것까지만 체크하시면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올 때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얼마까지예요? 도대체 실손보험은? 자, 입원은 최고 5천만 원 이내고요. 통원은 외래 처방조제비 합산 1일당 최고 30만 원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라고요? 입원은 5천만 원, 통원은 30만 원 이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손해액 이내로 보상하고 비례보상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실손보험을 계약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실손보험을 어딘가에 갖고 있는지를
중복 가입 여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 이거는 보험 설계사분들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개인 실손보험이 없는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케이스들, 사례들이 나오겠죠. 첫 번째, 이 사람이 퇴사를 하게 됐는데 개인 실손보험에 다시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단체 실손보험 이제 끝날 거니까. 근데 이런 경우 질병 경력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개인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개인 실손보험을 이미 가입한 사람이 회사에 입사했는데 회사 차원의 복지로 단체 실손보험을 또 가입해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하여 어떤 제도가 시행되고 있냐면 단체 개인 실손보험 간 연계제도라는 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연계제도,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200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이 연계제도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퇴직자의 단체 실손보험 해지에 따른 보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요. 중복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이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연계제도는요, 기준이 좀 있는데 단체 실손보험에 5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하고 1개월 이내에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 가입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5년 이상 1개월 이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5년간 단체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참고로 이 부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시험에서는요, 계산 문제가 거의 2번밖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보험 나이 계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실손 의료보험 비례보상 사례를 제시하고 A보험회사나 B보험회사 상품의 실제 보상 금액은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여기 표를 보시면 중요한 거는 가입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A보험회사의 상품이 보상 책임액이 얼마고 B보험회사 상품의 보상 책임액이 얼마인지를 많이 물어보는데요. 자,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입원 치료비가 3천만 원을 발생했습니다. 그럼 우리 자기부담금이 없다고 가정하면 3천만 원을 받을 건데 A보험회사, B보험회사에 각각 가입했으니까 비례보상이었죠. A에서 일부가 나올 거고 B에서 일부가 나올 건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A보험회사의 실제 보상 금액은 얼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계산하는 공식은요, 입원 치료비 3천만 원 곱하기 각 계약에 A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액을 더한 금액, A가 아까 1,000만 원이었고 B가 3천만 원이었으니까 더하기 4천만 원 분의 A보험회사의 실제 보상 금액을 더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이겠죠. 자, 이런 경우에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A보험회사는 750만 원이 될 거고 B보험회사는 이런 식으로 2,250만 원이 나오겠죠. 이걸 더해주면 3천만 원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상해, 질병, 간병 중에 마지막 간병보험입니다. 간병보험은 쉽게 치매보험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간병이 필요할 정도로 피보험자가 아플 경우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장기 요양 상태, 일상생활 장애 상태, 중증 치매 상태를 우리가 간병보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요양 상태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자 중에 장기 요양 1등급이나 2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일상생활 장애 상태는 뭐냐? 자, 너무 중요한데요. 첫 번째,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조건은 대전제입니다. 무조건 이동하기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더라도 무조건 일상생활 장애 상태로 판정을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 입기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어떠한 것 하나라도 못한다면 일상생활 장애 상태입니다. 다시요.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건 대전제, 무조건 충족해야 되고요. 네 가지 중 하나, 식사,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 옷 입기 중에 하나를 못하면 일상생활 장애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증 치매 상태는 재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 치매 상태가 된 걸 얘기하고요. CDR 척도 3 이상에 해당된다, 중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병보험은 2003년도부터 일반 보험회사에서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민영 장기 간병보험 일반 보험회사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정액보상 형태로 판매했고, 정액보상형, 실손보상형의 보험금 지급 방식을 갖고 있고, 상품 구조는 연금형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 게 2003년부터 일반 보험회사에서 민영 장기 간병보험을 판매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2008년부터 국가에서 시행된 공적 장기 간병보험 때문입니다. 자, 2003년도에 민영이었죠. 2008년도에 국가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국가가 민영보다 간병보험을 먼저 시작했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죠. 민영, 일반 보험회사들이 먼저 간병보험을 판매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국가에서 하는 공적 장기 간병보험은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65세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장기 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 등급을 판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간병보험은 역선택 방지를 위한, 역선택이 뭐예요? 보험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역선택 방지를 위하여 면책 기간을 설정합니다. 얼마 기간 동안에는 보장하지 않겠습니다. 면책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일상생활 장애 상태의 경우 90일입니다. 암이랑 비슷하네요. 자, 중증 치매 상태는 2년입니다. 그런데 질병이 아닌 재해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상태 및 중증 치매 상태인 경우 면책 기간이 없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외상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2년이라는 면책 기간 안에 있어도 보장해 주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 돼요? 우울증 돼요? 인지기능에 장애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간병보험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의사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인정해주겠다. 기억할게요. 간병보험, 당연히 보험기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나이가 좀 많이 들었을 때 보험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일부 80세 만기형을 제외하고 대부분 종신 상품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가입은 30세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 상품마다 다르지만 책에서는 30세 이후라고 써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수발이 필요한 상태에 따라 180일, 90일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간병연금 수령이 종료되면 당연히 계약은 소멸되고요. 뒤에 나올 위험률 변동 제도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험률 변동 제도는 실제 위험 발생률과 가입 당시 예상 위험률이 다를 경우에 중도의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서 위험률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료를 조정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험 상품들은 위험률 고정 제도를 쓰고 있지만 이 간병보험은 위험률 변동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중간에 갱신 상품이 아님에도 조금씩 변경될 수 있다. 그 대신 허락은 맡아야 된다. 금융위원회에 허락받는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반적인 가입 조건은 대부분 만기가 종신이고 30세 이후부터 가입 가능하죠. 위험률 고정 제도가 아니라 바뀔 수 있습니다. 위험률 변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허락받는다 그랬죠? 금융위원회에 허락 맡아서 위험률 변동을 하겠다. 보험료 조정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단골로 바꿔서 출제하니까 오답을 이렇게 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길고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트 4 재산보험 편이 지금 마무리가 될 건데요. 하나만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파트 1부터 쭉 보신 분들은 지금이 파트 4가 마지막일 거고, 파트 3부터 보신 분은 당연히 파트 1, 2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바로 그냥 쉬지 마시고 모의 테스트를 한번 보시기를 꼭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모의 테스트 점수가 내가 원하는 60점 이상이 나오시면 쭉 모의 테스트만 푸시면 되시고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강의를 좀 빠르게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강의가 더 쏙쏙 귀에 잘 들어온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4 재산보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의 합격과 성공을 늘 응원합니다. 안녕!